사법부에서 또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100일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삼통의 정치, 또 졸속급진 퍼주기에 이런 퍼퓰리즘 정책으로 점철이 돼 있어서 많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곳곳에서 우려의 시각이 터지는데, 이제 특히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도 우려의 시각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그 대법원장 내정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서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13명의 대법관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목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과 이 헌법재판소를 코드 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탈검찰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분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또 일전에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 후신격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지금 월요일날 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또 정치 세계 짙게 깔려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헌법재판소, 또 이번에 지명된 그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 될까 우려의 시각이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 성향의 이 판사 모임으로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렸던 일종의 적폐 조직이었고, 또 이념 편향적 판결과 또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입니다.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되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을 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의 여러 가지 철저한 검증과 함께 또 우리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이런 강력한 견제를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전략, 특히 저성장을 탈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9월 2일 날 내년도 예산이 넘어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복지에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건설업 참 걱정입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을 2.8% 성장했는데 그 중에 60% 가까운 1.6%를 건설 투자, 건설업이 견인을 했습니다. 금년도 1사분기는 1.1%의 성장을 해서 이제 곱하기 4 하면은 적어도 3% 이상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6월에 부동산 대책 쏟아내면서 2분기에는 0.6%로 주저앉았습니다. 상반기에 합치면 1.7% 정도 성장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도 55% 이상이 건설 투자, 건설 경기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취업자 증가 면에서도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의 43%를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만 건설업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경기가 싹 죽었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다가 내년도 예산은 건설 부분 예산이 22조인데 30%를 삭감해서 복지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아마 금액으로는 한 5조 이상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제일 어려우냐? 이 건설은 결국은 지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방의 도로, 철도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은 사치고 낭비냐, 복지가 아니냐? 길 뚫어서 출퇴근 단축시켜주면 복지입니다. 지역 도로, 농촌 도로 뚫어서 길 놔주면 농비가 절감이 됩니다. 사과 생산해서 빨리 공판장에 실어 나올 수 있게 되면 상하는 게 덜 되고 값도 제대로 받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SOC를 깎아서 복지 쪽에 대폭 늘려서 성장을 주도하겠다. 이 소득주도 성장은 240여 년 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케인즈 경제학, 맨큐 경제학, 폴 크루드만 성장의 이론, 어디에도 기술되지 않는 그야말로 시도해보는 정책입니다. 기업은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운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주 정책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그 위험을 부담하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SOC 예산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합니다. 또 복지 예산 확충하기 위해서 농업 예산 줄이는 것도 반대합니다. 복지 늘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지원하는 경제개발 예산 지원 줄이는 것도 반대합니다. 국방비 증액은 찬성합니다. 평균 예산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9월 2일 정부에서 국회에 넘겨올 내년도 예산안을 이러한 기준에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광화문 소위 3개월 국민과의 직접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생방송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 국민에게 약속하기를 1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생방송으로 각 방송을 인용해서 소신을 발표한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장관들이 45분을 쓰고 대통령은 15분이었는데 그 15분 중에서도 영부인이 5분을 빼면은 10분 동안 국민과의 대화였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무 각본 없이 짜여져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속사를 보여주는 진솔한 그런 국정의 전반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날 마침 뚜껑을 열고 보니까 참으로 잘 짜여져 있는, 아주 각본에 잘 짜여져 있는 대통령의 연출이었다. 이것은 국민을 또 한 번 우롱을 하고 그리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하나의 행사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면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의제에 상관없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놓고 그날 가장 국민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드 문제나 원전 문제, 또 결안의 살충제 문제, 또 국가 안전 문제, 건국절 문제, 또 한국 동의 없이는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한자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각본에 짜여 있는 경제 문제 일부 희망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분을 건달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고 있는 긴박한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주 진솔하게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왜 메뉴에서 빠졌는지, 그렇다면은 자기 편리한 대로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이렇게 준비 안 된 정부를 3개월도 안 돼서 실체를 드러내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타까움과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가 우리가 불안한 그런 정치를 예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광화문 토론회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침없이 진행되는 그런 인사에 아주 압축된 표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특정한 성향과 목적을 가진 그런 특정 분파의 일원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해석을 하고 하는 이 일을 정말 얼마나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처결할 수 있을 분이신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저희들이 방송 장악 저지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송 장악 시도에 이어서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는 그런 시도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권, 시민단체, 진보 성향 집단의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 공공서비스 개혁 방안으로 앞으로 읍면 동장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제1선 대민행정조직으로 주민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철만 되면은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공직자 중에 자기 사람을 배치하여 선거에 활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동장을 공모해 자치단체에 임명한다면 그 자리에 자신의 선거운동 조직원이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합법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어 선거에 이용할 것이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청와대는 원래 우선적으로 2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큰 정책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청와대가 발벗고 나서 졸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이번 정책을 대민 공공서비스 개혁이란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최일선 민원 현장의 시민단체 인사 등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읍면동 동장 공모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최일선 현장 민원 조직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면밀히 감시하고 문제 제기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7일 날 농해 수위 간사로 선임된 이만희 의원입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날 유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출석을 22일 출석을 전체 의원들의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제 식약처에서는 예결위 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유영진 처장이 농해 수위 참석은 불가하고 대리 출석을 양해해 달라는 그런 문건을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식약처장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최종적인 그런 막중한 자리이고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국민적인 불안과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장은 반드시 오늘 농해수위 결산회의에 출석을 하셔서 국민적 불안감을 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예결위 답변에서 업무 장악이 늦어지면은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 가지고 있는 많은 의원들의 생각은 적어도 식약처장의 자리라면은 자신의 경험을 쌓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문성, 또 업무에 대한 성실성이나 이런 충실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더 잘하겠다는 그런 것은 너무나 아니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예결위는 3층에서 열립니다. 저희 농해수위는 5층에서 열립니다. 제가 아침에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예결위가 어디 세종시나 이런 데서 열리냐고. 단 2층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성의가 있다면은 우리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국민적인 질의라든지 그 의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SOC 예산 30%를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복지 예산은 한번 늘리면 다시 걷어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SOC 예산을 줄이면 그것이 이제 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예산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은 우리가 조기에 선진국병으로 들어가고 재정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후의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 지출 정책을 이제 그야말로 미리 사전에 마비시키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케인즈 학파에서 얘기하는 재정 지출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 지출을 탄력적으로 늘리기도 하고 경기가 과도해지면 재정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복지 예산의 무책임한 확충과
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SOC 예산의 그야말로 이 축소는 EU 정부에게도 엄청난 부담과 정책 수단을 그야말로 축소시킨다라는 무책임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OC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선택과 집중적인 어떤 재소시 건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세계는 이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 과거의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왔던 SOC가 지금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후화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요즘 IT라든가 각종 신기술로 또 그것을 스마트화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외 건설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될 수 있는 SOC 부분을 과감하게 무책임하게 축소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싹을 자르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SOC 30% 확충 방안 다시 제고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루에도 여러 통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를 둔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은 문자가 오는데요. 최근에 우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건 좋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는 거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초등교사 지망생들의 지금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에게 소신껏 책임있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탁현민 행정관 해임 요구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이 무력하다라는 그 답변만 하고 그 어떤 역할도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여가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안일한 태도와 그 무력함에 여가부 업무보고 자체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돼서 여가위 참석 거부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평등을 지향하고 진정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